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정치권에서 오늘 거대 양당 대표가 나란히 곤혹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경선 공약 1인 1표제는 사실상 좌초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면전에서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국회를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인 당원 1인 1표제, 중앙위에서 부결됐군요. 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갖게 하는 이른바 1인 1표제,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공약입니다. 그러나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중앙위원 제적 인원 596명 가운데 373명만 투표에 참여했는데 271명만 찬성해 제적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결과 발표 직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던 정청래 지도부, 조금 전 정 대표가 직접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정당을 실현하겠다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사과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1인 1표제를 당장 다시 추진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포기하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의 꿈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8월 수장에 오른 정청래 대표가 뜻밖의 취임 첫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는데 취재진 질문은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1인 1표제는 추진 과정부터 정청래 대표의 연임용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고요. 소통 부족이란 논란 속에 정 대표는 중앙위 개최를 일주일 미루며 전략지역에 가중치를 두는 결충안까지 마련했지만 끝내 대표 공약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친명계 반발에도 강행했던 사안인 만큼 정 대표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당 관계자 YTN의 이번 결과는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정 대표 일방통행의 견제가 시작된 거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리더십도 도마 위에 올랐죠? 네, 장 대표 오늘 당 소속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 6개월을 평가하는 회의를 열었는데요. 장 대표 면전에서 중진의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주인공 이 자리에서 PK 삼선이자 한때 원조 친윤으로 불렸던 윤한홍 의원입니다. 윤 의원 계엄은 정당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고요. 당 지지율이 과락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결국 계엄에 똑바로 사과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그게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제일 좋아할 일이라고 소신 발언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백약이 무효입니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됩니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내란 프레임 지긋지긋하지도 않습니까? 윤한홍 의원의 발언 내내 장동혁 대표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굳은 표정을 지었고 관련해 별도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원조 친윤으로 불리는 윤 의원 호소에 당내에선 인식과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거나 메신저 함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등 화답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2차 가해 논란을 넘어 여야 의원들 간의 고소전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인사청탁 논란으로 사퇴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비서관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신체 접촉이 분명히 있었다면서 권력자를 상대로 고소하는 게 부담스러워 1년 만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대본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라며 음해 의도가 다분한 표적 보도라고 반발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무고를 밝히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3일 법사위원회에서 나왔던 이 발언. 서영교 의원은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고 국민의힘 주진 의원은 이를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서 의원은 본인도 맞대응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장경태 의원이 정치 공세를 받고 있다고 감쌌습니다. 내란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해 국민은 1년간 고군분투했는데 이 중요한 12월 3일 국힘당은 법사위 창에서
장경태 의원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같은 날 주진우 의원은 장경태 의원을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과 신상공개,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선언했고 나아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이른바 장경태 방지법 발의도 예고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와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고 심지어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사퇴하며 이른바 인사청탁 문자가 일단락됐지만 잔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에서는 인사농단으로 판을 키웠고 민주당 지도부도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 옹호 의견이 나온 겁니다. 박지원 의원은 내란에도 반성 없는 국민의힘과 비교하니 돋보인다. 정치권에서 형님, 누님이라고 부르는 건 언어 풍토라고 했고 강두구 의원은 세상이 돌 던진다면 김남국과 함께 맞겠다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폭발력이 큰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차분한 성찰이나 진상조사 대신 진흙탕 정쟁으로 치닫는 모습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 회의가 4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도가 잘못 개편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신기혜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회의가 아직 진행 중인 겁니까? 네,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는 3시간을 넘겨 4시간을 돌파할 분위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의에 들어가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에 사실상 우려를 표했는데 여당과의 갈등이 표면화할 수 있는 지점인 만큼 논의가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오늘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는 거로 보입니다. 내란 전담재판부 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할 2개 이상의 재판부를 대법원을 배제한 추천위원회를 거쳐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 왜곡죄는 재판, 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 등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각급 법원에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2개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었는데요.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를 향한 사법부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올해 안에 사법개혁 완수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사실상 내란 청산 대상으로 지목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판사 말살이라면서 총력 저지를 예고했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날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의 반발로 규정하고 조희대 사법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그토록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싶었다면 계엄 선포 때는 왜 침묵했느냐며 이제와 개혁을 방해하는 건 해방 다음 날 만세를 외친 가짜 독립운동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승리 같은 모습입니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했는데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법원도 예외가 아니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내란, 외환 관련 형사재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1개월 안 결론을 내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이 통과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위헌 심판을 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막은 조치로 풀이됩니다.
어쩔 수 없이 국회에서 나선 거고요. 그래서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거다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는 이게 신속하게 통과를. 국민의힘은 특검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자 조급해진 민주당이 광란의 폭주를 시작한 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는 내란 재판부든 법 왜곡죄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시도는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을 말살하려는 의도라고 직격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 민주당이 판사를 임명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을 인민재판법정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12월 한 달 본회의에서 몰아칠 민주당발 각종 사법 관련 법안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더 쉽게 중단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저항 수단마저 위협받는 답답한 표정이 읽힙니다. 소수 야당의 입마저 틀어막으려 작정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독재를 완성하는 공식입니다. 민주당은 더 쉬운 필리버스터 중단법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당내 속도 조절론만 없다면 성탄절 이전에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강경지도부 계획을 막을 건 없어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어제 수도권에 쏟아진 폭설 여파로 오늘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미처 제설이 안 된 골목길과 이면도로 등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에 넘어질까 종종 걸음을 걸어야 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출근길에 나선 차들이 줄지어 천천히 움직입니다. 제설 작업이 거의 끝난 도로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거리에 쌓인 눈을 급히 치워보지만 이미 빙판길이 되어버린 골목길에선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끔찍했던 전날 밤 도로 상황을 피해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이 몰리며 아침부터 지하철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겨우 출구를 나와서도 추운 날씨에 몸을 꽁꽁 싸맨 채 혹시나 빙판에 미끄러져 다칠까 걱정입니다. 너무 추워요. 종종 걸음으로 나왔죠.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다녀야겠어요. 차를 가지고 나온 시민들은 얼어붙은 도로에서 혹시 사고라도 날까 마음을 졸이고 평상시보다 길에 블랙아이스 같은 게 있을까 봐 속도를 못 내고 천천히 오다 보니까 시간도 좀 지체되고. 직장인들은 폭설 여파로 아수라장이 된 출근길에 녹초가 됐습니다. 버스도 밀려 들어갔다가 문이 안 닫혀서 한참 고생도 했고 전철 타는데 완전히 지옥철이라. 아침 일찍 출근한 자영업자는 가게 주변에 쌓인 눈을 치우려 직접 삽을 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영업 시작해야 되는데 예상보다 더 쌓여서 좀 열심히 제설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성산동에 있는 골목길입니다. 전날 2시간 정도 내린 눈이 주차된 차량들 위에 두껍게 쌓여 있고 길에는 여전히 하얗게 덮여 있습니다. 전날 내린 폭설 여파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도심 곳곳은 종일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어제 퇴근길 내린 첫눈으로 수도권 도로 곳곳이 밤새 마비됐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사전에 대비에 나서긴 했지만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차량 행렬 속에 발이 묶여버린 시민들. 퇴근길 집중적으로 쏟아진 눈에 내부 순환로와 강변북로 등 서울의 18개 노선 37곳이 밤새 통제됐습니다. 경기도 역시 도로 곳곳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도로 위에 갇힌 시민들은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눈이 오기 전 비상대응 1단계를 가동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폐쇄회로 TV 900여 대로 강설 징후를 미리 포착해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한다는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경기도도 시군 인력 1,100여 명이 비상근무에 나서며 제설 장비를 전진 배치한다고 했지만 두 지자체 모두 교통대란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6cm 정도 내린 눈에 도로가 속수무책으로 멈춰서자 제설 대책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짧은 시간대에 많은 눈이 내리고 또 온도까지 낮아지다 보니까 차가 지나간 다음에 녹는 게 아니라 그냥 얼어붙어 버렸어요.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부 도로가 막히면서 미리 살포한 제설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꽉 막힌 도로를 피해
제설 차량이 역주행으로 현장에 도착해 수작업으로 제설 작업을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도 더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퇴근 시간에 제설제를 더 살펴야 했지만 도로 정체로 진입이 어려워 계획대로 제설 작업을 마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무렵에 대설이 이미 예보돼 있었던 만큼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경찰은 수도권 폭설 관련 접수된 112 신고는 모두 5,232건이고 그중 교통사고가 377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어제 저녁 6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1,900여 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교통사고는 166건 접수됐습니다. 또 어제 오후 5시부터 12시간 동안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교통사고가 128건,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83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번 주 겨울 시작부터 강추위와 기습 폭설이 이어졌지만 주말에는 숨을 고를 수 있겠습니다. 기세를 떨쳤던 동장군이 물러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당분간은 큰 눈 소식도 없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겨울 문턱에 들어서자마자 체감 영하 10도의 강추위가 찾아오고 중부지방에는 퇴근길 기습 폭설까지 쏟아지며 이번 주는 날씨가 무척 요란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찬 공기의 힘이 약해지며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일부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일요일에는 대부분 기온이 영상권으로 올라 평년보다 높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주말 사이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는 토요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강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륙은 기온이 높아 비로 내리겠고 양도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눈은 강원 산간에 1에서 3cm,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일부 지역에는 1cm 안팎이 예상됩니다. 이후 다음 주말 전까지는 뚜렷한 추위나 눈은 없을 전망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한번 기압골이 내려오는데 그 사이까지는 주로 이동성 고결 영향을 받으면서 평년보다는 기온이 다소 높은 날씨가 한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란했던 초겨울 날씨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겨울철 따뜻한 흐름이 이어질 때는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짙어질 수 있어 최신 기상 예보를 자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사례를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별다른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쿠팡 사건이 최초 발생한 지난 6월 24일부터 어제까지 접수된 보이스피싱 등 신고 2만 2천여 건을 점검한 결과 유출된 정보가 악용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주거 침입이나 강절도, 스토킹 범죄 등 11만 6천여 건도 전수조사했지만 쿠팡 사건과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는 등 갑질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강원도 양양군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가해 공무원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양양군청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 경찰과 취재진에 둘러싸여 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령 놀이라는 이름을 왜 붙이신 거예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이 그 청년들 마지막 계약 종료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30분 짧은 심사를 거친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을 지독하게 괴롭힌 A씨. 자신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고 이름 붙이고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이불로 덮은 뒤 밟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고 담배꽁초를 던지는 등 모욕적 행위도 반복했고 청소 차량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했습니다. 피해자 환경미화원 3명 가운데 1명은 사실상 무기계약인 공무직이고 나머지 2명은 6개월 계약직 신분. 특히 계약직 직원은 봄이면 산불진화 대원, 여름이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6개월 짧은 월급쟁이 일을 반복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석 달간 이어진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언론에 제보했고 A씨의 갑질과 가혹행위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앞선 경찰과 자치단체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일부는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A씨.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홍사옥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로저 비비의 가방을 선물로 준 김기현 의원 배우자를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현역 의원인 김기현 의원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배우자 이모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당대표 선거 지원 요청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가방 전달 이후에도 김건희 씨와 연락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씨는 지난 2023년 남편인 김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김건희 씨에게 200만 원이 넘는 로저비비의 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살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가방을 확보했습니다. 가방에서는 이 씨가 쓴 거로 보이는 편지도 함께 발견됐는데 당대표 선출에 대한 감사 인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앞서 김건희 씨가 통일교 교인 2,400여 명을 국민의힘에 가입하게 하고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씨 공소장에는 당초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뜻에 따라 김기현 의원으로 노선을 바꿨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의원과 김건희 씨 양측 모두 가방을 주고받은 건 인정했지만 의례적인 선물이었다며 대가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은 오는 11일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추궁할 계획인데 수사가 김기현 의원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 오빠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김진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소환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 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조 대표는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투자를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진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IMS 모빌리티는 김건희 씨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렌터카 업체로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 규모의 부당한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진술 확보를 위해 내란 특검이 법원에 청구했던 기소 전 증인 신문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한 전 대표 참고인 조사 시도 역시 불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참고인인 한동훈 전 대표가 잇따라 조사 요청에 불응하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힘을 빌려서라도 진술을 확보하려 한 겁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법원이 지정한 5차례 기일에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고 10차례에 걸쳐 발송된 소환장도 끝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결국 수사 기한 안에 한 전 대표가 출석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증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다만 사법 절차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헌법 유린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거란 걸 한 전 대표도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대표 진술 없이 추경호 의원을 이번 주 안에 기소할 방침입니다. 한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오는 10일 출석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상황. 하지만 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 분열을 시도하고 있다며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미 기소된 공천 개입 의혹 당사자 김상민 전 검사 측도 재판에서 한 전 대표 증인 신청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 역시 최종 불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을 만나 모두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본 사회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 만남을 계기로 정부와 소프트뱅크 자회사는 우리가 취약한 분야인 반도체 설계 인력을 양성할 학교도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전 펀드 등을 운영하는 세계적인 투자가 손정희 회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를 재차 나타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지는 엄청난 역량 때문에 마치
상수도나 하수도 뭐 무슨 도로처럼 정말 초보적인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인공지능 기본권에 공감을 표한 손 회장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에겐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인 브로드밴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겐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안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인간보다 10,000배 뛰어난 초인공지능 ASI가 임박한 차세대 기술이 될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They will be 10,000 times smarter than us. So instead of we think we can control them, we can teach them, we can manage them. 이번 접견에는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의 르네아스 대표도 함께했는데 산업통상부는 해당 기업과 양해 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스마트폰 등의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우리나라에 학교를 짓기로 약속한 겁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설계 인력을 약 1,400여 명 양성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강화할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투자와 기술력, 연산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 블랙록과 오픈 AI에 이어 엔비디아 대표를 만난 이 대통령이 이번엔 미래 인재 키우기에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이후 타운홀 미팅도 재개하는 등 민생 현장 행보에도 돌입했습니다. 연내 부처 업무 보고도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 이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기점으로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에 본격 시동을 걸고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감찰 조사 후 면직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 면직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이 대통령 자필이 새겨진 손목 시계를 공개했습니다. 시계 앞면에는 이전 사례처럼 대통령 휘장과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가 있고 뒷면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문구가 이 대통령의 자필 글씨체로 새겨져 있습니다. 강효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반영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뜻이 담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남 천안의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살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112 신고를 하는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경찰차에 이어 소방 구급차가 지나갑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출입문이 부서져 임시 출입문을 설치했고 주차장에는 앞범퍼가 부서진 승용차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 A씨가 윗집에 살던 이웃주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다친 70대 B씨는 관리사무소로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뒤쫓아와 문이 잠겨있자 자신의 차량을 몰고 돌진한 겁니다. 흔적이 있어서 알았지. 내려와서 보니까 피가 흠뻑이 있어서 관리소 직원들이 저 문을 이제 잠그시고 못 들어가니까 저거 차를 갖고 저기를 이제 밀고 들어가갖고. A씨는 관리사무소 안에서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고 복부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주민에 의해 제압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층간소음으로 범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깊었고 두 차례에 걸쳐 112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0월 피해자 B씨 아내가 누군가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신고가 있었고 지난달에는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A씨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층간소음 민원이 잇따르자 관리사무소는 A씨를 임대세대의 꼭대기층으로 옮겨주는 것으로 사전 협의를 마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20대 주범 A씨에게 징역 14년을, 공범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3년에서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폭언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매니저 갑질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 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박 씨를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한 연예 매체는 박 씨의 전 매니저들이 박 씨로부터 폭언과 괴롭힘 등을 당했고 대리 처방 지시 등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씨 측은 전 매니저들이 그동안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수억 원대에 달하는 돈을 요구해왔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박 씨 소속사는 1년 3개월가량 근무했던 직원 2명이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고도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새 주장을 추가하며 압박했고 요구액도 점차 늘어나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되면서 박 씨가 큰 심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 조진웅 씨가 10대 시절에 저지른 범행으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다는 연예 매체 보도에 대해서 소속사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 씨 소속사 관계자는 오늘 YTN에 관련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정리가 되는 대로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 온라인 연예 매체는 제보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고교 시절 조 씨가 차량 절도와 성폭행 등으로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조 씨가 무명 배우 시절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어제 저녁 충남 태안에서 승선원 7명을 태운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해경이 수색을 벌여 6명을 구조했지만 3명은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남은 실종자인 선장을 찾기 위해 수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악천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장비를 갖춰 입은 구조대원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전복된 선박 주변에는 줄을 매단 대원들이 수중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충남 태안 천리포 앞 2.5km 해상에서 승선원 7명을 태운 9.7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사고 직후 해경 경비함정과 헬기, 소방 구조대까지 투입돼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해역에는 순간 초속 17m에 달하는 강풍과 함께 풍랑주의보까지 내려져 구조의 난항을 겪었습니다. 사고 현장 도착 시 강한 바람과 3m에 이르는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고 사고 선박 주변에 로프가 산재되어 있어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경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3명을 구조했고 이들은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구조대원들이 직접 바다로 뛰어들고 가용 장비와 인력을 동원한 끝에 심정지 상태의 선원 3명을 추가로 발견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구조당국은 남은 실종자 1명인 선장이 조타실에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색을 이어가는 상황. 해경은 실종자 수색을 마치는 대로 생존 선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올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이 3톤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잡아도 줄지 않는 마약 밀수에 관세청이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하고 10개 나라와 공조 작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세관 직원이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온 마스크를 뜯습니다. 필터를 잘라 시약 검사를 하자 마약임을 나타내는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필로폰을 흡착시킨 천을 마스크 필터로 위장해 들여오다 적발된 겁니다. 이번엔 캄보디아에서 들어온 재봉씨를 자르니 심지에 수상한 비닐이 나타납니다. 시약 검사 결과 보라색, 역시나 마약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들어온 이 커피는 마약 밀수 단골 속임수입니다. 네, 여기서도 많이 들어와. 이 커피. 더욱이 엑스레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오일과 와인같이 액상 형태로 들여오는 등 마약 밀수 수법도 치밀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은 해마다 늘어 올해 2,913kg,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가운데 최근엔 캄보디아발 밀수가 급증했습니다. 캄보디아발 마약 밀수는 지난 2023년 0.6kg에서 올해 23kg으로 40배나 늘었습니다. 이에 관세청이 세관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는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마약 출발지 상위 5개 국가와 합동작전을 벌였는데 내년에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와도 협력합니다. 해외 마약 출발국 수사기관과 같이 공조하여서 같이 분석을 하고 관련된 그 타겟팅을 통해 가지고 그 해외 마약 발송 그 원천을 한번 타격을 해서 공급망까지도 차단하겠다라는 것이. 아울러 항공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가장 빈번한 만큼 우범 지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이 착륙하는 즉시 검사하고 신체 검색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주한미 대사관에 대미 투자기업 근로자들의 비자 발급을 도울 전용 창구가 개설됐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도 비자에 관련 내용을 적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조지아 사태와 같은 비자 유효성 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지난 9월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의 대부분은 현지에 공장을 짓던 대기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스타, 즉 전자여행 허가를 받고 입국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해온 한미 비자 워킹그룹은 앞선 회의에서 이스타로 입국해도 B1 비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여기에서 나아가 단기 상용 비자 B1에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대미 투자기업 이름을 적고 어떤 사업에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지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렇게 되면 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입국 또는 단속 시에 체류 자격 증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이 같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대미 투자기업 전담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하는 한편 주한 미국 대사관 내 한국 투자 및 방문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고 전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 법집행 당국 지부 간 접속선을 구축하였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직접 비자를 신청하던 것을 대기업을 통해 신청함으로써 비자 발급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대미 투자기업 5곳과 그 협력업체들만 해당한다는 점이 한계로 남았습니다. 또 조지아 사태 당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거론됐던 한국인 전용 비자 마련은 미국 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장소로 알려진 외딴섬 호화저택의 영상과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한 건데 법무부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된 앱스타인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수영장과 야자수가 있는 호화 리조트. 성착취범 앱스타인이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소유하고 있던 2개의 섬 중 하나입니다. 앱스타인이 20년 가까이 거주했고 끔찍한 성범죄의 온상이 됐던 곳입니다. 치과 진료실처럼 꾸며진 방, 벽에는 남성 얼굴 모양의 마스크들이 걸려 있습니다. Well, the dentist chair was concerning to me. Obviously, we need to know the facts, but what we need to know is were underage girls abused on that chair? What happened there? 서재처럼 보이는 방의 칠판엔 권력, 음모, 정치적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데 일부 지워진 자리엔 여성들의 이름이 있었다고 영상을 공개한 민주당 측은 설명했습니다. 앱스타인이 교도소에서 숨진 이후인 2020년에 촬영된 이 영상과 사진들은 이번에 처음 공개된 것입니다. 앱스타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압박 속에 지난달 파일 공개 법안에 서명했지만 이 법안은 법무부가 수사에 방해되는 정보는 편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은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법무부 압박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I think that we have to make sure that
we share as much information as we possibly can with the public because they have a right to know. They need to know exactly what's in the files and what are in these images. 민주당은 또 특정 성매매는 10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있었다며 앱스타인과 관련된 재무 기록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 어제 수도권에 내린 폭설 이후 한파가 닥쳐 도로까지 얼어붙으면서 오늘도 곳곳에서 각종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네, 퇴근길도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수도권 첫눈부터 피해 상황 그리고 원인까지 사회부 표정호 기자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도로 교통 상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주요 도로는 지금은 대부분 통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 도로 상황을 보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경인선 신천나들목 인근 모습입니다. 양방향 도로 위 차량이 가득하고 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 방향 쪽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더욱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경기 화성시 봉담읍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모습입니다. 도로 위에 수많은 차량이 빽빽하게 줄을 지어 이동하고 있는데요. 꼬리를 물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 퇴근 시간대 차량이 몰리며 정체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퇴근길 교통량과 정체 수준은 어제 눈 영향이라기보단 평소 금요일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좀 포근해지긴 했지만 퇴근 시간대 도로 살얼음도 걱정되는데 지금 제설 작업 다 됐습니까? 네, 서울시와 경기도는 도로 제설 작업을 대부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 곳곳에 눈이 쌓여 있는 곳에 대해 추가 제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도로 위 눈이 얼어붙어서 저희 YTN에도 미끄러짐 사고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앞 눈 덮인 도로 위에 화물차와 승용차가 여러 대 엉켜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군포시 부곡동에서 차량 4대가 연이어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다친 사람은 없고 차도 입구가 얼어서 차량이 미끄러지며 사고가 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버스 2대가 도로 위에 멈춰 있고 소방대원들이 사고가 난 버스 안을 살핍니다. 오늘 아침 8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도로가 얼면서 버스끼리 추돌 사고가 난 건데요. 승객 13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혼잡도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아침 일찍부터 현장에 나가 출근길 상황을 살폈는데요. 폭설 이후 새벽 내내 영하 기온이 이어지면서 빙판길 된 곳을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 도로 모습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8시 과천 봉담 도시고속화도로 청계나들목 인근 모습입니다. 고속도로 끝차로에 차량 한 대가 비스듬히 서 있고 움직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저녁 폭설로 차량을 도로에 남겨두고 운전자가 떠난 걸로 보입니다. 주변 차량은 막힌 차로를 우회하면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아침 8시 10분쯤 서해안선 금천 고가교 목포 방향 모습입니다. 제설 작업을 위해 경찰이 차로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데요. 앞서 새벽 6시 40분쯤 인근에서 사고까지 발생해 차량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상황까지도 저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도로가 많았는데 어제 저녁에 퇴근길에 나섰는데 오늘 새벽에 도착한 분들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계속 도로에 있으면서 오늘 아침에서야 집에 도착한 시민들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저녁 7시 반쯤 출발해서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집에 새벽 5시쯤에 도착했다고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너무 졸리고 그래서 졸음운전을 좀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새벽 4시 되니까 무섭더라고요. 거의 뭐 재난 영화처럼. 이 중간에 다들 버리고 갔는지 곳곳에 비상 깜빡이만 켜고 여기서 바로 유턴해서 출근해야겠구나 생각하고 화장실도 너무 가고 싶은데 거기는 완전 외길이어가지고 빠지는 데도 없고 엔진 가열되는 거 아닌가 막 그 생각도 들고. 네.
저희 YTN에도 많은 제보가 쏟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해주실까요? 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 그리고 오후까지 많은 시민들이 제보 영상이나 사진과 함께 폭설 상황을 생생히 전해줬습니다. 제보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2시 20분쯤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모습입니다. 시외버스가 다른 차량으로 둘러싸인 채 도로 중간에 그대로 갇혔습니다. 당시 제보자는 버스에 탄 지 8시간째라며 승객 모두 한숨만 푹푹 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은 어젯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 나들목 인근 모습입니다. 폭설에다 교통사고까지 이어지면서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하고 다른 버스에서도 승객들이 하나둘씩 내리는데요. 제보자는 최소 버스 20대에서 승객들이 내려 눈길을 걸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저렇게 고생한 분들이 많으니까 제설 작업에 대한 불만도 속출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며칠 전부터 올해 첫눈이 올 거를 예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어제 오후 6시에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뒤 해제되기까지 2시간 남짓한 폭설로 도시 전체 교통이 마비된 수준이었습니다. 최대 적설량이 서울 도봉구에 6cm 정도라 시민들은 제설 대책이 무용지물이었다는 등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설도 안 되고 지금 버스도 돌아가지고 다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질도 안 녹았고 지금 이제 온도가 더 떨어져 버리면은 여기가 빙판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아찔하네요. 언덕길이에요. 중량 경찰서 있는 데가 거기가 다 빙판길이어서 제가 방금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경찰분들이 그 트럭을 밀어도 트럭이 갈 수가 없고. 네, 제설 작업이 이렇게 부실했던 데 대해서 서울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김병민 정무부 시장은 서둘러 대비했지만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서울시가 더 잘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눈 예보의 사실, 서울시는 어제 오후 2시부터 강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상황실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초동 대응에 나섰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집중적으로 내렸고 일부 도로가 막히면서 미리 살포한 제설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기온이 급격히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가 빠르게 결빙된 점도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예, 서울뿐 아니라 경기 남부 지역도 상황이 심각했던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경기도는 퇴근 시간대 제설제를 더 살포해야 했지만 제설 차량도 도로 정체로 엉키면서 계획대로 운영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2바퀴를 돌며 제설해야 할 구간을 한 바퀴만 돌거나 모든 지역을 돌아야 하는데 절반밖에 못 도는 경우가 생겼다는 설명입니다. 또 올겨울 첫 강설이다 보니 제설 계획이나 인력, 숙련도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올해 첫눈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강설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시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서해부 표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도 최근 이처럼 폭설이 쏟아진 곳이 많은데요. 요즘 눈을 치우다가 곰의 습격을 받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관광지 등 비교적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도 피해가 보고되며 일본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나가노현에서 온천으로 유명한 마을인데 쌓인 눈이로 혈흔이 보입니다. 밤새 내린 눈을 치우던 남성이 마을로 내려온 곰의 습격을 받은 겁니다.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얼굴과 다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후 남성을 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곰의 모습이 마을 주민에게 찍히기도 했습니다. 犬じゃないよね、あれクマっていう感じで冬眠しませんね. 이와테현에서는 반려견을 찾으러 눈에 찍힌 발자국을 따라가던 60대 여성이 곰의 공격을 받는가 하면 도야마시에서는 새벽 신문 배달을 하던 70대 부부가 곰의 습격으로 얼굴 등을 다치는 등 많은 눈이 내린 날 곳곳에서 곰의 습격이 이어졌습니다. 통상 12월 초수는 곰이 겨울잠을 자는 시기인데 폭설 속에 곰이 잇따라 출몰한 것은 일본에서 이례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곰이 서식지에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눈까지 내리면서 동면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 동면 시기를 넘긴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곰에 의한 인명피해는 235명, 사망자는 13명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는 곰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본 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추위 걱정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여전히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하겠고 또 오늘보다도 많게는 6도가량 높아 추위가 한결 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7도, 대전 10도, 부산 12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5, 6도가량 높아지면서 공기가 제법 부드럽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오전부터 밤사이 중서부를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오거나 눈이 날리겠고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지만 내일 밤 중서부를 시작으로 모레는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2차 가해 논란을 넘어 여야 의원들 간 고소전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인사청탁 논란으로 사퇴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비서관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신체 접촉이 분명히 있었다면서 권력자를 상대로 고소하는 게 부담스러워 1년 만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대본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라며 음해 의도가 다분한 표적 보도라고 반발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무고를 밝히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3일 법사위원회에서 나왔던 이 발언. 서영교 의원은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고 국민의힘 주진 의원은 이를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서 의원은 본인도 맞대응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장경태 의원이 정치 공세를 받고 있다고 감쌌습니다. 내란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해 국민은 1년간 고군분투했는데 이 중요한 12월 3일 국힘당은 법사위 창에서 장경태 의원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같은 날 주진우 의원은 장경태 의원을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과 신상공개,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선언했고 나아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이른바 장경태 방지법 발의도 예고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와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침묵하고 있고 심지어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사퇴하며 이른바 인사청탁 문자가 일단락됐지만 잔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에서는 인사농단으로 판을 키웠고 민주당 지도부도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당 일각에서 옹호 의견이 나온 겁니다. 박지원 의원은 내란에도 반성 없는 국민의힘과 비교하니 돋보인다. 정치권에서 형님, 누님이라고 부르는 건 언어 풍토라고 했고 강두구 의원은 세상이 돌 던진다면 김남국과 함께 맞겠다고 적었습니다. 이렇게 폭발력이 큰 사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차분한 성찰이나 진상조사 대신 진흙탕 정쟁으로 치닫는 모습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했던 당원 1인 1표제가 당 중앙위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앙위를 열어 중앙위원 596명을 대상으로 2건의 당원 당규 개정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2건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에 조승래 사무총장은 안타깝다며 지역위원장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당원들에게 이양하는 문제에 조심스러움이 작용했을 텐데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자신이 야심차게 추진한 대의원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당 중앙위에서 부결되자 전당대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당원에게 사과했습니다. 당분간 재부인은 어렵겠지만 포기하지는 않겠다면서 여운을 남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당대회 때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부결된 제2호 안건 1인 1표제는 당분간 재부의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는 당원 주권 시대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당원들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 사과를 사실상 거부한 뒤 국민의힘 내부 불만은 임계점을 향해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그간 발언을 자제하던 원조 친윤 의원까지 장 대표 앞에서 쓴소리를 쏟아냈는데 지도부 변화를 이끌지 주목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반년을 맞아 열린 국민의힘 국정평가회의. 두 톤 모두 일제히 총구를 밖으로 돌려 정부 여당을 향해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정권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탈과 파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용 무도, 대한민국 자살 항로, 지난 6개월의 모습입니다. 여느 때 같던 회의 분위기는 그러나 PK 3선, 윤한홍 의원이 입을 열면서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윤 의원은 국정마비가 계엄의 원인이었단 말은 하면 안 된다. 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12.3 메시지,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면전에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이어 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없인 당도 나라도 살지 못할 거라며 변화를 재촉했습니다.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됩니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원조 친윤으로 불리는 윤 의원 호소에 당내에선 인식과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거나 메신저 함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등의 화답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초재선, 소장파뿐 아니라 다선, 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한 다선 의원은 YTN에 윤한홍 의원 얘기에 대부분 중진이 동의할 거라고 힘을 실었는데 참을 만큼 참았다.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다는 느낌도 있는 만큼 지도부가 변화로 답할 때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아직 지도부 붕괴 등 장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변해야 산다는 당내 목소리에 지도부가 얼마나 호응할지 장동혁 호 지도력이 또 한 번 시험대 위에 올라섰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은 가운데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62%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포인트 하락한 29%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2%로 가장 많았고 경제, 민생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이 가장 높았고 도덕성 문제, 본인 재판 회피가 다음이었습니다. 취임 6개월 기준 이 대통령 지지율은 김영삼 전 대통령 84%, 문재인 전 대통령 74%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았다고 갤럽은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뒤 해외에서 결제 시도가 이뤄졌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불안해하는 소비자가 많은데요. 쿠팡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법적 책임을 피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 이용자 수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이른바 탈쿠팡 움직임이 현실로 나타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 이용자 A씨는 새벽에 온 문자에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에서 아랍에미리트 화폐로 500만 원이 넘는 결제 시도 알림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로 환산하니까 한 51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쿠팡 말고는 그런 유출 이슈나 이제 제가 접촉될 만한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고, 이 문자를 보니까는 이제 상당히 불안하죠. 이처럼 소비자 불안이 커지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쿠팡의 소극적인 대응 문제가 있습니다. 쿠팡은 사과문만 조용히 올렸다 내렸을 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지침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민감한 결제 비밀번호 유출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된 것은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는 상황입니다. 결제정보 유출 안 된 게 맞습니까? 예, 현재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저희가 쿠팡페이 같은 경우에는 전자금융사업자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아니 맞냐 안 맞냐면 답. 현재까지는 침해 흔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극적 대처는 사건 초기 유출을 노출로 표현하며 책임을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과 함께 법적 책임만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쿠팡의 이용자 감소도 현실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한 데이터 분석업체에 따르면 지난 2일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780만여 명으로 하루 만에 18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4일 연속 증가하던 이용자 수가 유출 사태 직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숫자가 늘어난 이유는 아무래도 탈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구매할 거 구매하고 이렇게 정리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시적인 약간의 증가 현상이 있었지만 한 10% 이상 정도는 탈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쿠팡을 완전히 대체할 플랫폼이 없어 이탈 규모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쿠팡이 아니란 대응에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면 대규모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오늘 일괄 발부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전국 수험생에게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 등이 기재된 수능 성적 통지표를 전달했습니다. 불수능으로 평가되는 이번 시험 만점자는 모두 5명으로 지난해 11명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불수능에도 최고의 성적을 거둔 학생들은 어렸을 적 독서 습관이 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장래 진로에 대한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아버님이랑 어머님 둘 다 약간 교육 관련 직업을 갖고 계셔서 되게 어렸을 때부터 독서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의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스마트폰을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매일 공부하지 않는 시간에는 독서를 거의 매일 즐겼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막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분쟁 같은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런 곳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박노해 시인이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라 아픈 곳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이 제일 중요한 곳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중요한 곳에서 일하고 싶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영어 과목이 난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교육부가 수능 출제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의 난도가 높아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 영어 과목의 출제와 검토 전 과정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해서 난도 조절에 실패한 원인을 찾아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는 등 갑질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강원도 양양군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가해 공무원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양양군청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 경찰과 취재진에 둘러싸여 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령 놀이라는 이름을 왜 붙이신 거예요?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이 그 청년들 마지막 계약 종료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30분 짧은 심사를 거친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을 지독하게 괴롭힌 A씨. 자신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고 이름 붙이고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이불로 덮은 뒤 밟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고 담배꽁초를 던지는 등
모욕적 행위도 반복했고 청소 차량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했습니다. 피해자 환경미화원 3명 가운데 1명은 사실상 무기계약인 공무직이고 나머지 2명은 6개월 계약직 신분. 특히 계약직 직원은 봄이면 산불진화대원, 여름이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6개월 짧은 월급쟁이 일을 반복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석 달간 이어진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언론에 제보했고 A씨의 갑질과 가혹 행위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앞선 경찰과 자치단체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일부는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A씨.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홍사옥입니다.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20대 주범 A씨에게 징역 14년을, 공범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3년에서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폭언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 산하 가석방 심사위는 김 씨를 성탄절 가석방 대상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가석방 심사 대상은 수용자의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등 일정 조건이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제 기습적인 폭설이 2시간가량 휩쓴 수도권 일대에서는 관련 신고가 5천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도로 곳곳이 마비되면서 차에서 밤을 꼬박 보낸 시민도 있었는데요. 수원에서는 강추위에 상수도관이 새면서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시꺼먼 흙탕물로 차도 한복판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도로 한쪽에선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새벽 5시쯤 경기 수원시 구운동에서 상수도관에서 물이 넘치며 출근길 일대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걸어서 이제 사거리를 건너와야 되는데 물이 차가지고 한 발목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물이 다 빠지고 아침 8시쯤 주변 차도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당시 인도에도 물이 차오른 탓에 보도블록도 들려 있는 모습입니다. 당국은 상수도관을 덮고 있던 철제 뚜껑이 추운 날씨 때문에 열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설 이후 이어진 강추위에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면서 시민들이 한동안 못 움직이는 상황도 속출했습니다. 퇴근길 버스에서 8시간 넘게 갇혀 있기도 했고 거기서 8시간 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으니까 사람들 생리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둘씩 내리고 걸어가겠다 그러고. 차를 타고 서울에서 수원으로 출발했지만 9시간 만인 새벽 5시가 다 돼 집에 겨우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거의 차가 아예 안 움직이고요. 한 50m 가다가 또 한 20분 서 있고 아침에 여기서 바로 유턴해서 출근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워낙 막히다 보니 고속도로 갓길에 차만 대놓고 몸만 빠져나가는 운전자도 속출했습니다. 이제 저도 조금 위험할 뻔했던 게 그냥 이렇게 차도에 차가 그냥 방치돼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동이 꺼진 상태로. 퇴근길에 놓아둔 차를 출근길까지 찾아가지 않아 일부 고속도로에선 아침까지도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폭설 관련 각종 사고가 잇따르면서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만 관련 사고가 5천 건 넘게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정부가 지난 겨울에 이어서 이번 겨울에도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겨울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다음 달 3주차 최대 수요를 88.8부터 94.5기가와트로 전망하고 이에 맞춰서 공급 능력을 갖추기로 했습니다. 최고 전망치인 94.5기가와트의 경우 역대 겨울철 최대 전력 수요와 같습니다. 4년 전에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까지 메타로 바꾸면서 전 세계에 메타버스 가상현실 열풍이 불었죠. 지금은 관심이 멀어져서 가상현실보다는 인공지능이 대세인데 메타도 100조 원이 넘는 손해만 보고 4년 만에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가상의 상대와 펜싱 대결을 하고 아바타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메타버스 세상. Future is going to be beyond anything we can imagine. 4년 전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회사인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까지 메타로 바꾸면서 가상현실은 전 세계에서 열풍처럼 번졌습니다. 실제 무거운 아령을 들지 않아도 전기 신호로 운동 효과를 느끼게 만들거나 We're not looking to replace the gym, but at least add value to what exercising is all about. 가상 공간에서 압박감을 조절하고 문제 해결 방식을 바꿔서 실제 업무 역량을 끌어올리는 프로그램도 나왔습니다. There's no role play. It's just you. It shows how you respond under pressure. It shows if you're a good communicator. 하지만 가상현실이 실제 현실에서는 큰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메타마저 내년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30%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2021년부터 가상현실과 VR-기기 제조 분야에서 우리 돈으로 103조 원 넘는 손실을 본 탓입니다. 저커버그도 최근엔 레이벤과 협업한 스마트 안경처럼 가상현실보다 인공지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Let you stay present in the moment while getting access to all of these AI capabilities that make you smarter, help you communicate better, improve your memory, improve your senses. 메타가 가상현실 예산을 줄인다는 보도가 나오자 시장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멈추는 것으로 해석했고 메타 주가도 3% 넘게 올랐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최근 연예계에서는 유명 연예인의 갑질과 또 조폭 연루설에 이어서 과거 소년보호 처분 의혹 등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매니저들을 상대로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 씨가 지금 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연예 매체에서 그 보도를 한 내용들에 따르면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이 고발장을 접수를 했는데요. 박나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고발장까지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서 폭언, 특수상해, 또 대리 처방의 심부름과 같은 그런 갑질, 또 비용을 정산하게끔 해놓고 나중에 그것을 이제 갚아주지 않는 그런 일들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소장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경찰에서는 입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특히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업무 중에 지출한 비용을 나중에 정산을 안 해주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게 됐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속사 측에서 정상 지급됐고 네. 이후에 지금 이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저들이 전년도 매출의 10%를 요구했다는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네.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박나래 씨 측에서 이제 입장문을 갖다 냈죠. 그러면서 하루 동안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협의들을 좀 진행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박나래 씨와 또 박나래 씨의 법률 대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식선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서 차라리 그 나중에 협의를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1억 원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나온 건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산을 안 한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1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양쪽의 그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박나래 씨의 주장만 놓고 보자면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지출 증빙들이 자꾸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사문서 위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것이고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 정당하게 우리들이 지출한 내용인데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갚지 않으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그런 내용까지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화가 나니까 거기서 더 큰 그 금액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부딪혔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일단 이 부분이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매니저와 또 연예인 관계에서 빚어진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안의 내용들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이제 법률 대리인과 또 법적인 그런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서로가 조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소속사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명확하게 추후에 밝혀질 것이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전 매니저들이 주장한 내용 보면은 박나래 씨가 술을 안 마시니까 술잔을 던졌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전에 술버릇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요. 사실은 작년에 어떤 방송에서 박나래 씨의 어머니가 나래가 모든 것들을 다 잘하고 있고 참 자기 일들을 잘 챙기고 있는데 걱정이 있다면 술을 마셨을 때에 좀 과하게 마시는 것 그리고 그 마신 이후에 어떤 술 버릇이 좀 문제다 이런 얘기들 갖다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과 연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 술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다르지 않은 일도요 특수폭행이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술잔을 자기 밑으로 던져도 특수폭행이라고 이렇게 언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박나래 씨가 어떤 행동을 매니저들에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증거들이 나와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주의 주장들이 서로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매니저들 주장에 따르면 지금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을 사적으로 괴롭혔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하면서 24시간 대기를 시켰고 심지어 가족일까지 맡기며 가사 도우미로 이용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통 매니저들이 이런 일까지 하는 겁니까? 원래는 계약상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할 의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켜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연예인들과 매니저의 관계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관계잖아요. 실제로 연예인들이 훌륭하게 자기 일들을 잘 마무리 지어야 하지만 서로가 연예인들이 매출을 올린 것에 의해서 월급을 갖다 나누게 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보면은 대형 기획사에서 속해 있는 매니저들하고는 이런 문제가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완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직접 매니저와 연예인들이 부딪힐 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자기 직속 상관한테 그런 얘기를 보고를 하면서 조정이 가능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서로를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박나래 씨가 대형 기획사에 있다가 나오면서 자기 이 1인 기획사를 갖다가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더욱더 그야말로 가족 같은 그런 관계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게 평상시에는 좀 힘들고 귀찮아도 해줄 수 있는 일처럼 느껴졌는데 나중에 따져보면은 너무나 속상한 대접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엄밀하게 좀 챙겨봐야 되고 중요한 것은 항상 연예인들이 매니저와 이렇게 대표인 입장에서 이렇게 뭔가를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회사의 대표와 소속 연예인들이 사실상 슈퍼갑과 을이 되는 것처럼 엊그제까지는 언니 동생이었고 너무나 참 친했던 사람들이라도 이게 기획사의 대표나 대표에 준하는 위치가 연예인이 되는 순간 그러면 갑을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일들도 냉정하게 따지게 되면 갑을 관계에 갑질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니저들은 매니저에 준하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인간적으로 어떤 관계들이 좋다고 해서 불필요한 그런 요구들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박나래 씨 측이 차린 1인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고발장도 경찰에 접수가 됐는데
회사 측 입장하고요. 관련 내용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박나래스의 입장에서는 1인 소속사로 나오면서 바로 저 대중문화산업법에 근거한 등록을 그 매니저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진행하지 않다가 이제는 뒤통수를 치고 있다. 이런 주장을 갖다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이 대중문화예술기획법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은 사실상 미등록 업체, 그러니까 불법 업체가 되는 겁니다. 형도 가볍지 않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특히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것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예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탈세와 관련해서 항상 얘기되는 것이 이 미등록 업체에 대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미등록 업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또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또 새롭게 그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자격 요건에 걸맞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마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업체로 있었다는 건 박나래 씨한테 상당히 불리한 정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나래 씨 소속사에서는 이게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 예. 그 지금 나간 매니저들의 업무였는데 맞습니다. 그들이 허위 보고를 한 것이다. 그래서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그에 근거한 어떤 증빙들을 하셔야 될 입장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그 등록들을 할 때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본인이 챙겨야 될 요구를 법에서는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슷한 주장들을 연예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시경 씨 같은 경우도 그런 주장들을 했고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중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등록 절차를 취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나래 씨 측 소속사에서는 입장문을 내면서 결국 결론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 점은 좀 길어질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사실 법적 조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본인도 이제 이건돼 가지고 수사를 받아야 되겠지만 또 상대도 이게 사실상 맞고소가 된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감정적으로는 더욱더 안 좋아진 상태에서 조율이나 협의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과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결국은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박나래 씨의 그 활동에도 일정한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부터 뭐 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정의로운 형사역으로 유명한 배우 조진웅 씨가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와서 많은 네. 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역시 그 같은 연예 매체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조진웅 씨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특가법상의 강도 강간 혐의를 받고 보호 처분을 받았다는 거죠. 보호 처분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미성년자들에게 그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 취해지게 되는 그런 조치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역시 이 소년 보호 처분으로 소년의 그때의 그 혐의로 이제 송치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내용을 갖다 조금 더 들여다 보면은 일진이었고 패거리를 이렇게 꾸려가지고 차량 절도를 하거나 여타의 범죄들을 저질렀다. 무면허로 차를 모는 것도 그 비일비재했고 심지어 작물을 사용하다가 결국은 검거가 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패거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진웅 씨가 그 패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단순 가담이나 혹은 이 일진들이 이 자신들의 범죄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실제로 그 좀 평판이 좋거나 혹은 자신들을 무마시킬 만한 어떠한 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끼워 넣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 뒤집어 씌우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지금 이런 혐의가 있었다, 그리고 보호 처분을 받았다는 것 사실만 갖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속사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파악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아직 의혹 보도 수준이기 때문에 소속사가 입장문을 내면은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그 보도에 따르면은 조 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경찰서를 드나들었다, 뭐 폭행 전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 과거의 중대한 어떤 그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보도를 하는 측에서는요, 지금 벌써 4개월이나 이거를 준비해서 보도를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제기하고 싶어하는 그 의혹과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지를 찾게 되잖아요. 그걸 찾는 과정에서 연극 배우로 극단 생활을 할 때 역시 그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단원을 심하게 구타한 적이 있어서 그때 벌금형이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음주운전의 전과도 있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영화에 데뷔를 한 작품이 말죽거리 잔혹사입니다. 예. 근데 이 말죽거리 잔혹사를 찍은 이후에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면허가 취소된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제보들이 같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동안 알려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궁금하겠지만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막에 올라가는 배우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진웅이라고 하는 이름과 또 그러한 혐의가 연결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 조진웅 씨의 이름이 그러니까 활동명이고 본명은 조원준 씨다. 맞아요. 그리고 조진웅 씨 이름은 아버지 이름을 썼다고 하던데 예. 뭐 활동명을 많이는 쓰지만 보통 아버지 함자를 가져다 쓰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이제 본인이 이제 아버지 함자를 쓴 이유가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늘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함자를 쓴다는 것 가지고 뭐라고 비난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솔직히 이런 그 의혹들이 나오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본인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예명을 사용했다는 거 굉장히 좀 따져봐야 될 만한 것이 있는데 예명을 사용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름이 너무나 그 흔하기 때문에 그런 흔한 이름을 기억을 시키기 힘들어서 선택을 많이들 하죠. 대중들에게.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이름이 너무 흔해가지고요. 사실은 이름을 바꿀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을 특히나 연예인들이라면 했었을 예.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 이유만이 아니었다면, 다시 말해서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다면, 실제로 이전에 학폭에 어떤 연루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그 과거를 세탁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던 경우들이 덜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그 매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바로 그렇게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정말 문제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역시 아직 의혹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조진웅 씨에 대한 의혹 제보는 지난 8.15 광복절 행사 이후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어떤 행사였는지 보고 오시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광복 80주년 경축식에서 국기에 대한 문을 낭독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걸 봤던 제보자들은 지금 약한 사람을 괴롭히던 가해자이자 범죄자였는데 경찰 역할을 맡으면서 정의로운 모습으로 포장이 됐고 이제 독립투사 이미지까지 얻고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조진웅 배우가 유명해진 작품은 결정적으로 두 개를 그 사람들이 꼽거든요. 하나는 드라마로서 시그널이라고 하는 작품이고 그리고 영화에서 암살이라는 작품, 이 두 가지인데 특히 암살에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신흥무관학교의 상징처럼 이렇게 그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영화 독립군의 나레이터 역할을 한다든가 또 독립운동가의 유해 봉안의 특사를 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 활동들은 결국 그것을 만약에 피해자들이 보고 있다면 자신들의 상처에 2차 가해를 하는 모습으로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보가 쏟아졌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도 냉정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때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또 이 조진웅 씨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제보를 했을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사실관계를 일단은 가장 이게 안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조진웅 씨가 이렇게 의혹에 시달리고 있으면 소속사에서 배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빨리 파악해서 그 상황을 사실이면 사실대로 아니면 아닌데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의혹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빨리 뭔가 가타부타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서도 인기가 많았던 시그널이라는 드라마의 두 번째 작품이 이제 방송을 내년으로 앞두고 있는데 이거 다 찍어놓은 상태죠? 그렇죠. 굉장히 저도 시그널 팬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이 작품이 다시 이렇게 시즌 2를 할 때까지 많은 정말 마니아들이 이 작품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범죄 드라마에서 획을 그은 작품이기 때문에 K 컨텐츠들의 전성기를 맞아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안타까운 그런 반응들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개그맨 조세호 씨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지금 소속사에서는 선물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 무근이고 지인이라는 관계로 과도한 해석이 이어졌다고 했는데 보통 일반인이 지인 중에 조직폭력배가 있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런데 연예인이라면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은 연예인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인기가 곧 힘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힘 중에서 가장 폭넓게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내가 그 연예인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심할 만한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나의 그 어떤 가치를 포장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조폭이라든지 뭐 자기의 그 어떤 그 과거가 좀 불만족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연예인을 가까이 하려고 정말 기를 쓰죠. 근데 조세호 씨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굉장히 두루두루 사람들과 인적인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아마도 이용을 당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진을 조세호 씨가 이렇게 주로 내건 사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조폭이었던 분의 사진만 갖고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다. 이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세호 씨 소속사에서는 개인 추측을 쓴 것에 불과하고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섰습니다. 네, 이에 따라 쌓여있던 눈이 녹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골목 등 곳곳에 눈이 남아있고 또 밤사이 다시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녹았던 눈도 다시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낙상 사고에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외출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옷이 너무 두껍지 않도록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면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하고 굽이 낮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빙판이 남아있기 쉽고 잘 보이지도 않는 그늘을 피하고 난간이 있는 곳에서는 꼭 난간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한겨울 같았던 추위가 풀리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영하 1도, 광주 영하 2도, 부산은 1도로 예년 수준과 비슷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 11도, 부산 12도로 오늘보다 5, 6도가량 높아 공기가 꽤 부드럽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잔뜩 흐리겠고 오전부터 밤사이 중서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리거나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위험성이 크겠고요. 밤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의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절기상 대설이자 휴일인 모레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윤수빈,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